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가수 조영남 씨의 사기 네.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공개 변론이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조영남 씨 기사 보고서 이 사건 끝난 거 아니었어?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아직도 대법원까지 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먼저 조영남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네. 계시겠지만 몇 가지 좀 쟁점을 추려보면 조영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을 실질적으로는 대작 네. 화가들이 그리게 하고 조영남 씨는 단순히 덧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20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사기다, 편취한 혐의다, 네. 있다 하고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나왔는데 네.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당연히 검사가 상고를 네.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부터 네. 미술계의 관행 문제, 네. 또 저작권 문제, 또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는 이제 재력가라고 알려진 조영남 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의외예요. 네. 점들에 대해서 뒷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이 그림의 대부분을 그린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작품의 작가는 누구냐?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은 이게 보니까 20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네. 받았다고 하니까 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화투 그림 하나에 뭐 1억 원 이렇게까지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인기의 절정에는 그림의 진짜 화가가 누구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조영남 씨는 대작 화가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우선 1심 판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이거 이제 좀 들어볼까요? 대법원의 네. 판단도 좀 궁금하지만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심과 2심이 아주 네. 극명하게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그 쟁점들을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 이번 형사 사건은 조영남 씨가 평소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네, 표시를 그랬죠. 해왔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 처음부터 대작 작가를 쓰고 같이 그리고 있다 네.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 위탁자 입장에서는 구매자로 하여금 뭐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네. 조영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샀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 보증인적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 네. 이게 쟁점이 됐는데 1심에서는 미술 작품의 창작적 표현 작업이 주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미술품 작품 거래에 있어서 설명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네. 그런데 조영남 씨는 신의칙상 사전에 구매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해서 네.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1심은 특히 조영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화투 그림 시리즈를 자신이 직접 그렸다고 밝혔다. 네, 네. 이런 점이 주목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다고 네. 했거든요. 진술했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높은 가격을 또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고 진술한 점. 이런 부분들이 조영남 씨가 기망을 했다는 네.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네. 이 아이디어를 형상화해서 그리는 작업도 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작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1심에서는 이 대작 작가들을 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네. 1심에서
그래서 1심에서는 이 화투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작가의 저작권도 인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모 씨 등도 저작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미술품은 공동 저작자가 되는 건가요? 또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나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을 n분의 1을 하는 거죠. 네. 추정하고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심에서는 화가 송모 씨가 조영남 씨의 조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자라고 판단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송모 씨처럼 조영남의 대작 작가들의 그림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재료들을 스스로 선택해 구입했고 조영남 씨는 이를 일부 수정해서 덧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네. 이런 점을 들어서 송모 씨가 작업을 돕는 조수가 아니라 독립된 작가였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조영남 씨는 조수 화가를 사용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에서는 비록 조영남 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네.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네. 라면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네.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네.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리고 조 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명백한 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정반대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판단하는 네, 겁니까? 1심의 쟁점은 똑같았어요. 1심하고. 근데 2심에서는 다 반대로 판단한 겁니다. 네. 왜 그런가요? 재판부는 우선 조영남 씨의 작품에 밑그림을 그린 송모 오모 씨는 보수를 받고 네.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 또는 조수일 뿐이고 네. 조영남 씨 미술 작품의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그 경인방송에서도 네. 그 우리 지금 진행자님께서도 네. 지금 이 월급을 받고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단 말입니다. 네. 제품을. 그러면 이것은 과연 우리 김성민 PD의 진행자의 네. 저작권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공동 저작자냐? 네.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 회사의 저작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네. 2심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뭐, 이 송모 씨 등을 1심과는 전혀 다르게 작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술적 보조자로 평가를 했던 거네요. 2심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대부분은 송모 씨 등이 그렸는데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알고 구매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속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참 경계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영남 씨가 송 씨 등 보조자의 사용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는 작품의 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이런 것들은 감상용일 수도 있고 투자용일 수도 있고 다양하고 또 중복된다고 그렇죠. 봤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작가의 친작인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조영남 씨 미술 작품의 구매자들 역시 일부의 구매자들이겠죠. 네. 구매자들 역시 작품 경향이 독특하고 작가의 유명세 등으로 수집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입하였다고 한 분도 계시고 심지어 팬으로서 소장하고자 하였고 구입한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분도 계셨고 네. 구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고 따라서 작품 제작의 보조자인 송씨 오 씨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네. 작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조영남 씨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해당 작품 제작에 있어서 보조자를 사용
한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네. 2심에서는 봤습니다. 그래도 이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친작인지 아닌지 이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구매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린 줄 알고서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심 네. 재판부는 조영남 씨의 친작으로 알고 구매하였다는 구매자들 역시도 네. 구매 계약 단계에서 구매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나는 당신이 친작이기 때문에 산다. 네. 그런 동기를 표현했거나 작가 혹은 화랑 측에 그에 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봤어요. 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친작임을 전제로 작품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네.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남 씨가 다른 사람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술작품이 또는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네.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구매자들이 막연히 조영남의 친작일 것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네. 조영남 씨에 의하여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이 결정적인 것 같네요.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영남 씨에 의해서 기망 속았다. 네, 속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예. 이렇게 2심 법원은 판단을 했네요.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송씨 등은 그림 작업을 돕는 보조자 역할, 조수에 불과하고 아이디어는 내가 냈으니까 내 작품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앤디 워홀 같은 작가들도 조수를 썼었고 조수를 쓰는 것은 이 현대 미술의 흐름이자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네, 거잖아요. 2심에서는 모두 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네. 1심이나 2심이나 약간의 논리적인 결함들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데 네. 그 2심 재판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화투를 소재로 한 해당 작품은 고영남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였고 대작화가 송씨 등은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 네. 또 구매자들에게 조영남 씨가 일일이 직접 다 그렸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그림 구매자들의 구입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 가치 이런 것들이 진술한 점에서 일부 구매자는 조수 사용을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네. 점. 네. 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가 제작하는 제작자를 보조하는 방식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네. 조영남 씨가 구매자들에게 뭐 이런 것들 송씨 등이 사용한 송씨 등을 사용한 대작 작가를 사용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랬군요. 대법원에서도 네.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돼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있긴 한데 말씀 들어봐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네. 판단 자체가. 네. 어쨌든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것이고 지난달 28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이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과 조영남 씨 측의 주요 주장 내용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검찰은 당연하게 1심 판단과 같이 주장을 그러겠죠. 네. 했어요. 네, 뭐 대작 작가로 조수로 알려진 송모 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 작가로 봐야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네. 속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사기에 해당한다 강조했고 그런데 이제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같은 이제 미술계에 있는 분들인데 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신재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은 또 검찰 측 입장에서 네. 설명을 했어요. 조수가 원작자를 도와 미치를 할 수는 있으나 조수가 대작하는 방식으로 80~90%를 완성시킨다면 예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조영남 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네. 작품의 아이디어를 조수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고 조수들이 많은 작업을 도움을 줬다고 해서 대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네. 하면서 미술 작가들은 조수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고 조수를 쓰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다고
있고 네. 공개 변론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영남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긴 했는데 네.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조영남 씨 하면은 돈이 많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 국선 변호인은 아무나 다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법의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변호인을 별도로 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바로 네. 국선 변호인 제도이거든요. 뭐 살고 있는 자택 가격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조영남 씨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뭐 우리 법제도가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33조 1항에는 필요적 국선 변호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어요. 네. 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또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노화자인 때, 또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네. 이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네. 필요적 국선 사건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네.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영남 씨는 여기에서 피고인 70세 이상인 때 해당되기 때문에 네. 1945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만 75세여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영남 씨가 필요적 국선 변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봐도 재력가인 그가 비용을 들지 않는 국선 변호인을 선택한 것을 두고 기행이다 이런 지적도 네. 있어요. 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재력이 충분한 조영남 씨가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은 의외의 결정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 같아도 조영남 씨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국선 변호인으로 이번에 선정된 강혜리 변호사에 따르면 랜덤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조영남 씨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직후에 네. 조영남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스스로 사건을 맡고 싶다고 그래요?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강혜리 변호사가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조영남 씨 대학 후배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분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선 전시기획을 전공하기도 할 정도로 네. 미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술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나 예술사적으로 네. 조영남 씨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해서 네. 조영남 씨에게 자신이 변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직접 피력을 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번 네. 조영남 씨 그림 사건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의 영역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형식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술이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창의성에 중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술가의 표현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것처럼 이런 사건을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